1988년 9월 서울 어딘가에서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함성이 온 나라를 뒤덮던 그날, 저는 판자촌 골목길에서 포크레인의 굉음을 들었습니다. 쿵, 쿵, 쿵. 집게발이 판자 지붕을 무너뜨릴 때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도시 정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그 광경을 보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꾸라졌고 저는 갓난아들 진수를 업은 채 남편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게에 남편을 실어 병원으로 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갓난아들은 제 등에서 울부짖었고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시신이 누운 좁은 방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다 지쳐 잠들었고 저는 눈물도 마른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갓난아이 하나 데리고 어떻게 버텨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 이강식이었습니다. 남편의 49제는커녕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시신 앞에 그놈이 나타난 겁니다. 강식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이제 제가 호주입니다. 법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강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돌아가셨으니 호주 승계는 저한테 넘어왔다는 겁니다. 미망인이나 어린 자식한테는 호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인데, 내 아들인데 왜 시동생이 호주가 된다는 겁니까? 하지만 강식은 단호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인 재개발 딱지와 인감 도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딱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언젠가 이 판자촌이 재개발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죽는 날까지 그 딱지를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 시신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시신도 안 굳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강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이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형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지랑 도장만 넘기면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시신 옆에서 아들을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이 죽으면 아내나 자식이 아니라 시동생이 호주가 되었습니다. 그 망할 놈의 법이 내 남편의 시신 앞에서 내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식은 사흘을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딱지와 인감 도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들 진수를 호적에도 못 올린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호주인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딱지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자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식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딱지를 탐냈습니다.
그걸 가지면 언젠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딱지와 도장을 강식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길한 예감에 이웃 김순이 언니와 함께 강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강식이 백지에 제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순이 언니와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강식은 깜짝 놀라 서류를 감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강식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아 왔습니다. 딱지는 이미 강식이 챙긴 뒤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도장만은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순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하나 떼어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1988년 11월 15일 오후 2시, 저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30년간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아들을 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를 업은 여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잿물 빨래였습니다. 그 시절은 비누도 귀했습니다. 저는 양잿물을 구해다 끓였습니다. 뜨거운 잿물에 남의 집 빨랫감을 삶았습니다. 손이 문드러졌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배고파 울었으니까요. 1988년 올림픽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해, 저는 남편을 잃었고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겨울부터 1995년까지 저는 잿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양잿물을 끓였습니다. 드럼통에 물을 받고 잿가루를 풀었습니다. 불을 떼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마시며 빨랫감을 삶았습니다. 손은 처음부터 망가졌습니다. 뜨거운 잿물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건에 500원 많이 받아야 1000원이었지만 그게 우리 모자의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헹구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빨래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부잣집 마님들은 겨울에도 빨래를 맡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빨래를 짜냈습니다. 아들 진수는 제 등에서 자랐습니다. 빨래를 삶을 때도 헹굴 때도 널 때도 아들을 업고 다녔습니다. 아이는 양잿물 냄새를 맡으며 컸습니다. 엄마의 문드러진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밤이면 손에 헝겊을 감았습니다. 진물이 흘렀지만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으로 동여매고 다음날 또 잿물 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톱 밑으로 때가 끼고 살이 부풀어 올랐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웃 김순이 언니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순이 언니도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건설 현장 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순이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고구마 한 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쪼개 먹었습니다. 반은 제가, 반은 언니가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한 조각씩 나눠줬습니다. 고구마 하나로 네 식구가 배를 채웠습니다. 순자야, 우리 언젠가는 잘 살 수 있겠지? 순이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언니.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가난뱅이들끼리 서로 기댔습니다. 어느 여름날 순이 언니가 옥수수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떨어진 걸 주워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삶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옥수수가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알맹이를 하나하나 뜯어 먹었습니다. 순이 언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덜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도 했고 아이들 미래 이야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날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95년 어느 여름밤 아들 진수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장염이라고 했습니다. 늦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이라니.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빨래를 해도 10만 원 벌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비를 먼저 내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부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대문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재수없게 왜 이래? 빨리 꺼져. 부잣집 여편네가 문틈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대문 너머로 물을 부은 겁니다. 저는 흠뻑 젖은 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당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든 보따리를 들고 갔습니다. 남편의 시계, 제 결혼 반지, 그리고 남편이 아끼던 만년필이 전부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물건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밖에 못 쳐준다.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이딴 물건 가지고 50만 원을 달라고. 5만 원도 많이 쳐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5만 원을 받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이웃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10,000원, 2만 원,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순이 언니가 10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자기도 없는 돈인데 어디서 구해온 건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5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 그 돈을 내밀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수술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수술실 창문 너머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온몸이 젖어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품을 잃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보았습니다. 잿물에 문드러진 손, 갈라진 손톱, 거칠어진 피부. 이 손으로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순이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미역국을 들고 왔습니다. 진수 기운 차리라고 끓여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미역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훌륭한 엄마야. 진수가 크면 다 알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언니. 내 아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난뱅이들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 후로도 빨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잿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녔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1995년 그해 겨울, 저는 손에 붕대를 감고 빨래를 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먹여야 했고 학용품을 사줘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일이었습니다. 순이 언니는 여전히 옆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구마를 나눠 먹었고 서로의 처지를 위로했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짓눌렀지만 우정은 우리를 지탱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 아이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하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이는 제 목을 꼭 안았고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겁니다. 진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상장을 벽에 붙여놨습니다. 우리 판잣집 벽을 유일하게 빛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학예회 날 진수는 무대에 섰습니다. 시를 낭송했습니다. 저는 객석 맨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문드러진 손을 감추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저는 빨래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멋지구나. 내가 빨래를 하는 이유가 저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대학생 됐어.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뻤습니다. 30년을 이 순간을 위해 버텼습니다. 잿물에 손이 문드러져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한 학기에 32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640만 원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전세 보증금을 빼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살던 그 좁은 전세방이었지만 보증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면 첫해 등록금은 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버려야 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월세 판잣집이었습니다. 더 좁았고 더 허름했습니다.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방바닥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있을 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였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여자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벽에 곰팡이를 보았고 기울어진 마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쪽팔려요. 이럴 거면 진수 씨 왜 낳으셨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여자를 말렸지만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집에 시집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남자친구 집이 판잣집이라니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쪽팔려요. 왜 낳으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모진 말도 괜찮았습니다. 월세방의 곰팡이도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만 대학 나와 번듯하게 살면 그걸로 내 30년은 보상받는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축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쪽팔린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번듯한데 시어머니는 빨래나 하는 할머니라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좀 이해해줘. 아내 체면도 생각해야 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을 1년에 한두 번 봤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여유가 생기면 다시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혼자 사는 판잣집에서 저는 늙어갔습니다. 손은 더 이상 빨래를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관절이 굳었고 손가락이 휘었습니다. 30년 잿물의 대가였습니다. 순이 언니는 여전히 옆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언니의 아들도 장성해서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손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진수는 요즘 어떠니?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업도 잘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도박에 빠졌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달라고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시동생 강식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강식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재개발 딱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딱지를 30년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강식은 손을 잡았습니다. 30억짜리 재개발 보상금을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저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팔아넘기기로 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붉은 레커로 대문에 빚 3억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강식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제 30년의 굴욕 중에서
병원비나 등록금보다 더 지독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의 굴욕이었습니다. 1988년 말 남편이 죽고 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들 진수의 호적 등재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사무소는 낡고 어두웠습니다. 호적과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고 그 줄 끝에 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망인 명의로는 자녀 등재 불가합니다. 호주 되신 분 인감증명 가져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못 올리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남편 돌아가시면 시동생분이 호주 되시는 겁니다. 그분 도장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왜 시동생 도장이 필요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 이름으로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법은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지만 그땐 남편 죽고 나면 시동생이 호주였습니다. 그놈 도장 없이는 내 새끼 학교도 못 보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그 망할 법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강식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업고 강식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식이 나왔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식은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세워둔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 호적 등재 좀 해달라고. 강식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그걸 해드려야 하는데요? 저는 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가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강식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떼는데 수수료가 들어요. 5만 원 주면 해드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만 원이면 한 달 빨랫값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구해서 다시 강식을 찾아갔습니다. 강식은 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강식이 돌아왔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가서 등재하세요. 그리고 형수,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오셔야 합니다. 제가 호주니까요. 저는 인감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식은 비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그제야 아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욕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강식의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중학교에 갈 때도 고등학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강식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강식은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5만 원이었지만 나중에는 10만 원,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그걸 다 줬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식이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 복잡하게 서류 떼지 말고
그냥 인감도장을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테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감도장을 넘기면 제 모든 권리가 강식 손에 넘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개발 딱지도, 아들의 미래도 모든 게 강식 마음대로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도장은 못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는 인감증명서 안 떼드릴 겁니다. 형수가 알아서 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장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게 남은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 언니에게 이 일을 털어놨습니다.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절대 도장 주면 안 돼. 그놈이 도장 가지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강식이 정말로 인감증명서를 안 떼주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처리하자.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강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도장 안 주면 아들 대학도 못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그놈 손에 달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 언니와 함께 강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몰래 창문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백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지 위임장이었습니다. 강식이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순이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강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았습니다. 백지 위임장도 찢어버렸습니다. 강식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불법 침입이야.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 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인감증명서 하나 떼어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988년 11월 15일 오후 2시. 저는 인감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30년간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쓸모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강식은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지켜냈습니다.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떼었습니다. 강식의 눈을 피해 몰래 처리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법의 노예였습니다. 호주제라는 그 악랄한 법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이름으로 못 올리고, 내 집인데 내 이름으로 못 가지고, 내 삶인데 내 의지대로 못 살았습니다. 강식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30년간 저를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늙었고 아들 진수는 4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 아들이 그 병원비 5만 원과 등록금 전세금을 기억하고 나와는 다른 삶을 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믿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새 차를 샀고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했구나.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투자했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억 단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엄마 재개발 딱지 30억이라며. 그거 받아와. 저는 전화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불법 도박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도박을 했다지만 더 깊은 빚에 빠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다그쳤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가. 그 할머니 혼자 30억을 왜 가져?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당장 가서 받아와.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의 협박이 거세졌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사에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시동생 강식을 찾아간 겁니다. 강식은 늙었지만 여전히 교활했습니다. 아들의 사정을 듣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수야, 그 재개발 딱지는 원래 내 거야. 법적으로 내가 호주였으니까. 내 엄마가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아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믿고 싶었습니다. 강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손잡자. 내 엄마한테서 도장 받아내면 반반 나누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강식이 제 도장을 훔치려던 그 순간이 반복되는 줄은 아들도 저도 몰랐습니다. 빚쟁이들의 행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제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붉은 레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 썼습니다. 빚 3억. 저는 떨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이 강식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과 강식. 강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함께 왔느냐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어머니, 도장 여기 찍으세요. 이 집 원래 호주였던 작은아버지 몫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강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론 제 겁니다. 형님 돌아가실 때 제가 호주였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진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속은 겁니다. 재개발 딱지는 작은아버지 겁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30년간 지킨 거라고. 내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착각입니다. 법적으로는 작은아버지 겁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도장 찍으세요. 우리도 살아야죠. 30억을 혼자 가지시게요? 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쪽팔려요. 왜 낳으셨어요? 그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3억입니다. 어제 빚쟁이들이 집에 온 거 보셨죠? 어머니가 도장 안 찍으면 저 죽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5만 원을 구하려고 빗속을 헤매던 엄마를 기억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속은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원래 호주였어요. 법이 그래요.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30년간 착각하고 산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30년을 이렇게 갚는구나.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았고 아들은 바닥을 보았습니다. 강식은 비웃었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잿물에 손을 담그던 순간들, 병원비를 구하려 무릎 꿇던 밤, 전당포에서 결혼 반지를 넘기던 순간 등록금을 위해 전세방을 빼던 날. 3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30년간 잿물에 손이 문드러져 가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진물이 흐르고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빨래를 삶았습니다. 고구마 한 개를 쪼개 먹으며 아들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 텅 빈 내 밥그릇 위에는 30년 전 그 시동생 놈이 숟가락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을 쥔 손은 제가 키운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아들은 강식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나는 30년간 나를 짓밟았던 그놈의 노예를 내 손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잿물에 손을 담그며 전당포에 결혼 반지를 맡기며 판잣집 곰팡이를 견디며 키운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강식의 개였습니다. 30억 앞에서 엄마를 파는 배신자였습니다. 며느리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무서워 엄마를 팔아넘기는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둘 다 나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강식이 비웃었습니다. 형수, 생각 잘하세요. 법적으로는 제 겁니다. 어차피 재판 가면 지는 건 형수예요. 저는 강식을 보았습니다. 30년간 저를 괴롭힌 그 눈빛.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30억 혼자 먹으려고요? 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 셋은 결국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잿물의 30년이 배신의 하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걸. 30년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걸.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순이 언니의 말을 따라 떼어뒀던 인감증명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1988년 11월 15일 오후 2시. 누렇게 바랜 종이. 하지만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의 한을 풀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했습니다. 저는 누렇게 바랜 인감증명서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걸로 싸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필요합니다. 30년 전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순이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만이 그날 밤 강식이 백지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순이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옆집에 살았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진수가 그랬다고. 그 착하던 애가. 착했던 건 옛날입니다. 이제는 강식의 개가 됐어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언니, 재판 때 증인 서줄 수 있어요? 순이 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30년 묵은 한 풀어야지. 재개발 조합 총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보상금 분배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식이 그곳에서 재개발 딱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거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총회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보상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억, 50억,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강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30년 전 제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재개발 딱지를 제게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때 호주였습니다. 강식이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인 박순자 씨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각서입니다. 이 각서에 따라 재개발 딱지는 제 소유입니다. 조합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식이 30년간 준비한 위조 서류였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박순자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저 각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 인감증명서를 보십시오. 발급 일자가 1988년 11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변호사가 강식의 각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저 재산 포기 각서는 같은 날 오전 9시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없는데 어떻게 오전 9시에 인감이 필요한 각서를 썼습니까?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강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실수입니다. 날짜를 잘못 적은 겁니다. 강식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필적 불일치, 위조 가능성 99.8%입니다. 조합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강식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30년 전 일인데 증거가 있냐고요? 변호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순이 언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는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집에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적한 겁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다시 강식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강식이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봤죠?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순이 언니 없이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한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돈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니가 왜 돈가방을 들고 있는 거죠? 순이 언니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단상에 내려놨습니다. 이강식 씨, 어제 이 돈 보냈죠? 1억이던데요? 강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보고 잠적하라며 보낸 입막음 돈이죠? 증인 못 서게 하려고요? 조합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식이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순이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 내가 증거다, 이놈아. 순이 언니의 목소리가 총회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30년 전 내가 순자방에서 도장 훔치는 거 봤다. 백지 위임장에 도장 찍는 것도 봤어. 순자가 그걸 되찾아오는 것도 내가 도왔다. 강식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순이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고맙게 잘 썼다만 30년 묵은 한은 돈으로 못 막는다. 나도 남편 잃고 순자처럼 살았어. 그때 서로 의지하며 버텼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돈으로 저버리냐?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 언니가 강식을 가리켰습니다. 이놈은 30년간 호주 행세하며 형수 괴롭혔어. 인감증명서 떼어주는데 돈 뜯어갔고 도장 빼앗으려고 협박했지. 나는 다 봤다. 강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식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들 진수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공모 혐의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 총회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셋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30년의 한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언니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저는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이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좀 살아보자. 조합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재개발 보상금은 당연히 어르신 몫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장을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하늘 같았습니다. 순이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순이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살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30년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식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협박. 죄목이 여럿이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가난뱅이랑 못 산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독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30억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빨래에서 번 돈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순이 언니와 옛 이웃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일부로 작은 주택 여러 채를 샀습니다. 순이 언니와 옛날 판자촌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늙었고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살기로 했습니다. 고구마를 나눠 먹던 그때처럼 우리는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그 호적과 창구였습니다. 직원은 젊은 여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고 싶다고.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시동생분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셨어요. 2005년 호주제 폐지 때 정리 안 하셔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법적으로도 저는 강식의 노예였던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호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호적 정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며칠 후 새 서류가 나왔습니다. 새로 발급된 서류에는 깨끗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주 박순자. 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묶여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내 이름 찾았어. 순이 언니가 웃었습니다. 축하해, 순자야. 이제 진짜 자유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68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30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박순자로 살 것입니다. 잿물에 문드러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굽은 손가락, 거칠어진 피부. 이 손으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순이 언니와 함께 텃밭에 나갔습니다. 상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었습니다. 땅을 만지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잿물이 아니라 흙을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먹었습니다. 다들 늙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순이 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후회 안 해?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후회 안 해요. 30년간 내 이름은 진수 엄마였습니다. 혹은 그 미망인이었습니다. 박철수의 아내, 이진수의 어머니, 이강식의 형수. 저는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호주 박순자. 이제 제 호적엔 제 이름 석자만 올립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순자입니다. 잿물에 손이 문드러지던 30년 병원비를 구하려 무릎 꿇던 밤, 전당포에서 결혼 반지를 넘기던 순간 등록금을 위해 집을 빼던 날.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30억이 아니라 제 이름을 되찾게 했습니다.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드러진 손과 문드러진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별 같았습니다. 아니, 68년 만에 처음 보는 별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는 첫 번째 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0억 보상금 앞에서 저렇게 변해버린 아들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